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30회 제주 여성가족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전체 녹화되며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진동,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책연구실 가족인구연구부 이연화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젠더의 시각에서 기후변화가 성평등, 돌봄노동, 여성의 경제활동, 기후난민 등 여성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성인지적 정책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남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준비된 국기를 향해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두 분의 발표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발표자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포럼의 패널 토론자와 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정 케어하우스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토론자 김상훈 제주 235 나오미 센터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토론자 유용규 제주 기상청 기후 서비스과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자장을 맡은 본원 손태주 정책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전 신청 순서로 소개를 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주인권강사협회 김지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제주여민회 정은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제주 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명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단체 출자 출연 직원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귀한 걸음해주신 참석자분들을 시간 관계상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
김덕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정문순덕입니다. 우리 이현나 박사님이 이 포럼 담당하시면서 문자 많이 받으셨죠. 플라스틱 일회용 안 쓰니까 텀블러 갖고 오세요. 예, 그래서 저도 텀블러 갖고 왔습니다. 물 마시든 안 마시든.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기후변화여서 그 아주 적절한 안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물주이신 홍명환 원장님, 예, 여기 또 센터 직원들도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1년에 4번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오늘이 그 4번째 마지막이고, 또 회차로는 저희가 지금 2014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하면 30번째 맞이하는 그러한 포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 관련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아마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그 소속된 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동참을 해야 된다는 저희 연구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 주제로 기후변화로 정하고, 연구원들이 그동안 연구도 해왔고 의견도 많이 주어서 그런 주제로 했고, 또 저희가 여성가족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젠더의 시각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 거기 또 파생되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자로서 아니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동참하고 그 변화를 좀 더디게 가는데 동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포럼도 준비를 했고,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와 3분의 토론자 많은,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고민할 거리들을 오늘 좀 던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제주 기상청은 저희 옆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기관이고 저희는 지금 원도심으로 와서 이제 3개월째 살고 있고, 이제 원도심으로 청사를 옮겨서 원도심 시민이 되고자 무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기상청장님 찾아뵙고, 이웃으로서 울타리랑 하나 사이거든요. 잘 지내자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희가 기후변화 포럼을 하니 꼭 한 꼭지 참여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 무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니까 숙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회사 감사합니다. 이어 축사를 두 분께 갑자기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물주이신 제주특별자치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명환 원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정이. 예, 반갑습니다. 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명환입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아무 말씀도 없어 이제 전화 주셔서 조금만 오늘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시 아무튼 이게 재생하면서 여기가 이제 도시 재생을 한 이유가 사실은 과거에 있던 기관들이나 이게 다 외곽으로 지금 신도시로 빠져나가서 우리 기상청을 비롯해서 몇몇 중앙성당 이런 몇 군데만 지금 사실 버티고 있다가 저희도 뭐 마을 만들기 전세도 오고 또 최근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 활력을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특히 또 저희들도 이런 도시에서 뭡니까 재생하면서 같이 나오는 게 또 여러 가지 뭐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뭐 기후 위기 문제 이게 또 중요한 과제고 해서 저희 우리 연구원분들도 같이 한번 좀 들어주셔서 해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기후 변화를 극복하려면은 탄소 절감 문제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저희 도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가 원실 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또 건물에서 저감을 하면은 에너지 자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극복하려면은 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보행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해서 이러저런 연구나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의 에너지 자립주택 사실 이게 들의 산에 뭐 태양광 뭐 풍력 많이 하는데 사실 이미 회수되어 있는 도시 지역의 지붕에 그 태양광이 되어 있는 집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외국 가보면은 태양광이 안 되어 있는 집을 찾기가 힘든데 우리 제주나 한국에서는 거꾸로 태양광을 한 집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또 많이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 도시와 여성 연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아무튼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축사로 오늘 제주 사회서비스원 문원희 원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한일입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지난 1월 15일자 갔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뭐 하는 데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국내외 기후변화와 젠더와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특히 우리 이제 여성연구원의 여성가족정책 포럼을 하는 자리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도 지금 왔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왕에 사회서비스원 하면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3년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작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그 기본계획 속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고 환경, 고용, 노동 우리 사회 전체 분야에 걸쳐서 이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저희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 시작을 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는 정책 포럼처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합동으로 뭐 어떤 그 행사 같은 것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늘 좀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오늘 기후위기 대응정책 성인지적 분석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 촬영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은 앉으신 자리에서 저희가 단체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부에서 올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된 장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연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실 저희는 당해년도 연구가 보고서는 이제 당해년도에 나오면 보통 1년 과정을 다음해 2월에 발표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 아직 이제 뭐 연구는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만 아직 보고서가 출간되기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원장님과 부원장님 연락을 주셔서 이번 발표에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거의 최종 보고에 했던 내용을 많이 담아서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2월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금 사회서비스 원장님께서도 궁금해하셨던 기후변화와 제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연구원에서. 그래서 기후변화 젠더라고 저희가 정해주신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의 부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성인지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근데 연구의 부제는 사실은 올해 연구가 시작되기 1년 전에 이미 정해져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연구가 사실 저희한테도 사실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저희한테도 조금은 생소한 주제였습니다. 물론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들은 있었지만 기후위기 전반을 다룬 적은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연구를 기획 연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쓰여진 작년부터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연구를 하는 중간 한 6월쯤 됐을 때 저희가 처음 설계했던 연구의 방향이 많이 수정이 되어야겠구나. 이건 그냥 정책 연구로서 가져갈 내용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6월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연구 과정을 수정하느라고 새롭게 연구 내용이나 방법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는 보통 이제 저희는 여성정책 연구다 보니까 관련 젠더 연구를 하는 쪽의 연구기관이나 이제 부처하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국제존재위원회하고 이제 함께 연구를 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젠더 문제를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특히 기후 적응과에서 저희한테 많이 이제 도움 주셨는데 중간중간 연구 과정의 내용을 바로 정책에 녹일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셨고 저희도 이제 관련된 환경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다른 함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연구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자료 준비한 건요 총 5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5분 내로 끝내야 되는 거죠. 20분까지. 20분까지 가능할까요? 네, 그럼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조입을 이제 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연구 중간 과정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려면은 내년 2월 초에 저희가 공지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을 해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기후위기 연구가 미래 성평등 구정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새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리즈 연구 중에 3번째예요. 올해가 마지막이고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번째는 고령사회에 대한 부분, 올해가 이제 기후위기인데 우연히 기후위기를 마지막 순서에 배치했는데 그 이유가 하려고 연구자들이 잘 없어가지고 순서가 했다는 웃픈 얘기가 있지만 전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1차, 2차의 연구 결과가 3차로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이 1, 2차 연구가 사실 저희가 오니버스 형태여서 굉장히 관련성이 없이 다 툭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3차 연구에서 다 같이 어우러지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진행할 때 특히 정부 부처나 아니면 연구기관들에서 저희한테 많이 요구했던 게 국제사회의 기후위기와 젠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젠더 액션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선언도 있고 행동 방식에 대한 내용도 이제 경찰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해외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기록 중심으로 주로 그리고 이제 도서가들의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특히 기후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실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젠더 문제들이 연구가 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계획하면서 처음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 남의 나라를 보고 보지 말고 우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지금 실태를 몰라요. 기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 그 연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저희 연구에 주목을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농작물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날씨가 얼마나 더 더워질 것인지,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현상 하나하나에 대한 거 나왔는데 그 많은 현상들이 기후위기라는 현상에서 인간한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또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스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희 연구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런 기후위기의 환경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조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꾸 꼼지 않는데 익숙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기후 실초고요. 사실 이건 IPCC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글 번역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제 기후위기 분야를 많이 했고요. 사실 여기 지금 기상청에 유 과장님도 안 계셨지만 기상청의 시나리오 저희 많이 참고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상이 변화가 인간한테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건 추론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지금 보시면 이 이 도표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여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바로 1950년에 출생했던 사람이 이 아기 때부터 이 지금 70세가 되는 2020년까지 이 온도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에 출생한 아이는 2090년부터 70세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항상 TV에서 캠페인으로 나온 게 1.5도씨, 2도씨 얘기 많이 하잖아요. 1.5도씨 됐을 때, 2도씨가 넘어갔을 때 온도가 어떻게 인간한테 변화를 주는지 이거를 그래프화해서 표화돼서 보여줘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그 기후변화 연구에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서 제가 한 꼭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요. 겨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 1년 단위의 계절과 날짜를 생각을 해보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달력의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살짝 바꿔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일 밑에 제가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우리 24년이 들어있는 이 날짜인데요. 저는 벌써 이 41년부터 50년 사이에 이 변화가 우리한테 이미 왔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추석 너무 더웠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구나를 서울에 있는 제가 느꼈던 건 10월 1일자였습니다. 바로 이 10월 1일자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2025년, 40년부터 50년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올해의 기후가 워낙 폭염이, 물론 폭염은 2018년에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온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열대야 일수가 열흘 가까이 더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훨씬 더 덥게 느껴졌던 한 해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국민의식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폭염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기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구나를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모든 연령대, 모든 성별에서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는 그럼 기후위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어떤 실천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연구가 이런 말씀이 좀 쑥스럽습니다. 과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저희 전체 연구기관들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농촌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경제인문사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예산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 예산이 줄느라고 국민 의식조사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다른 데이터를 쓰자 했는데 다행히 환경연구원에서 매년 국민 환경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후위기 관련된 조사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처음 연구부터 연구의 그 내용을 재분석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바로 6월의 중간고사 시점에 우리의 연구의 방향은 지금 큰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왠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갑자기 연구 내용을 틀고 넓히면서 했던 게 이제 환경연구원에서 인식조사 재분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환경이나 기후위기에 훨씬 심각성을 더 느낀다고 여기고 있고요. 여성들 중에서는 20대 이하의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라고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고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3년도에 했던 국민 환경인식조사를 재분석해본 결과는요. 사실 지역이나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분석할 때는 성별과 연령만 넣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더 심각성을 느끼고 20대 이하의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는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 나왔던 건 뭐냐면 60대 이상의 남성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관련된 그 의식 정도가 여성에 훨씬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남성들 중에서도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기후위기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20대, 30대 남성들은 별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훨씬 더 여성하고 비슷한 비율의 결과값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명되지가 않았어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사화했던 기자들의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연구에서 굉장히 큰 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미래 연구이다 보니까 2050년을 기준해서 2100년 저희는 상상을 못하겠고 상상의 문제도 2050년은 어떤 모습일까를 봤더니 저희 이찬호 연구는 구렁화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적응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75년도, 그러니까 우리 1975년대 인구 구조고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 구조라면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쓴 2050년은요, 이렇게 인구 구조. 제가 지면이 너무 많이 할애될까봐 이걸 이렇게 옆으로 좁혔어요. 근데 실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요,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문가로 이제 FGI를 하면서 사실 거의 면대면 1대1 조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들한테 이 도표를 보여줬을 때 우리 진짜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대응하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이 구조에서는 대응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걸 지금부터 이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뭔가 발전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사회 모든 전환을 하기에도 지금 너무 정말 빨리 뛰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인구 구조로 보면은 2050년에 65세 이상이 40% 이상이에요. 인구 구조에. 지금 아까 먼저 보셨지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 위가 4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50대에서 65세 사이가 굉장히 또 좋답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은 세종을 제외하고는요, 각 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주요 도시도 고령화 지수가 700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 그런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평균이 지금 504잖아요. 현재가 지금 181입니다. 지금부터 한 3배 정도는 고령화가 훨씬 더 축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기후 적응을 할 것이냐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저희도 참 연구를 하면서 답했었고, 지금 가족 간의 돌봄, 공동체의 돌봄을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구 구조 비율인데요. 이쪽 표가 이제 각 1인 가구에서부터 4인 가구까지, 5인 가구까지의 분포, 가구 수를 보고 본 거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퍼센트를 보는 건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바로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가 2050년에는 40%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사실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2인 가구예요.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병원에 그래도 119에 신고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도 1인 가구 젊은 혼자 사는 그 20, 30대들이 제일 고민하는데, 자기가 이제 욕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났다. 핸드폰도 없어요.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지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구 구조의 구조에서 정말 이 기후 위기에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상 기후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장기 에너지 전망 자료를 활용을 해서 보면 2050년도에는 보건복지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에서도 보면은 가정에서의 에너지보다 이 산업 쪽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 이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하나는 것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짰고요. 해외 주요 논의는 어떤 주요 이제 쟁점들이 있었던 때만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내 혹은 외에 우리와 유사한 그 지금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기후위기가 젠더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건 관련된 연구가 너무 없어요. 특히 왜냐하면은 그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그 보건 쪽에서 연구가 워낙 실험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심화강에서 제가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처음에 연구 설계했을 때보다 많이 바뀐 게 이 언론 기사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언론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990년 이후에 이제 피카이지에서 제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서구에서는 1912년에 뉴질랜드에서 이 기후위기를 경고한 기사가 있었다는 거. 저 이거 보고 되게 배신감이 느꼈어요. 이게 뉴욕에 있는 어떤 전문지에서 많은 걸 뉴질랜드에 이제 언론 기사에서 가져왔다고는 하는데 벌써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1960년대, 70년대 보면 기후위기 대응해서 이미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미 미래를 더 많이 먼저 보고 봤던 것들을 우리가 놓친 거다.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노기법에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는 연구, 기후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얼마나 우리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서 혹시 제도일 씨가 다루고 있는지를 쭉 봤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고요.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연구에서 이 기후 위기 완화 정책, 보통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부르는 기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정책 쪽을 이제 쭉 분석을 하는 게 사실 주였었는데 우리 이 부분이 사실 연구에서 많이 비중이 낮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성 대표성이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별 통계가 구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후위기 현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다만 의미가 있는 거는 성별 영향 평가 중에서도 이제 법령의 성별 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본법의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이제 성별 구성에 균형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령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봤고요. 이적 자료 조사에서는 그 성별로 분리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후속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지금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추후 연구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하반부 굉장히 중점을 뒀던 게 이 출전 집단 면접과 전문가 대파의 조사 부분입니다. 이 조사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이제 자료집에서 보시게 될 테니까 이제 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는 한국연구원에서도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2차 정책 데이터의 조사를 위해서 사례를 만들어 봤어요.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그리고 2050년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진단할 수 없다. 이게 그런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을 본다면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 그리고 AI의 발전이 있지 않고서는 이 돌봄을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굉장히 온도 변화가 굉장히 급심한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훨씬 더 급심하게 나고 이후에 이제 뭐 이 기상청에서 발표하신 자료로 굉장히 우리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부터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사례를 총 4개를 6개를 봤습니다. 4개는 서울과 대도시 쪽에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사실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어촌, 사촌 지역까지는 못했어요. 사례 구성은. 그래서 농촌 지역의 중심으로 왜 전북을 했냐면요. 여기가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남의 한 지역을 했습니다. 여기 사실 고령화 지역을 높은 저희가 울산 혹은 거제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보는 걸로 해서 예정을 해서 갔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현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2050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근데 2050년대는 이 정도의 현황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실은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하긴 합니다. 굉장히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나타냈던 것은요, 여성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양한 참여, 노인들이랑 어린 청소년이나 뭐 다양한 참여가,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들도 다양한 참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적응 정책을 결코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태 조사한 데서 이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살짝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실태 조사에서도 보면 보건 관련된 문항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여성과 관련된 특화된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월경통과 관련된 이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보건소에서도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젠더 문제는요. 보건 쪽에 있는 젠더 전문가들조차도 주요 이슈로 꺼내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나오실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젠더 렌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구에 굉장히 언론에서 실중 취재한 기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은 젠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공공성, 생태, 정치 이런 부분들이 강조해야 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소고령사의 인구구조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집에 넣었더군요. 이 세태 여성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여성들이 참여하는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이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성 참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발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연구위원님께서 성인지적 기후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수립 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젠더 이슈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후변화와 법제도 주제 발표로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학생들 수업할 때는 별로 긴장 안 하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막 잠시. 네, 제주대학교 김수현입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법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요청하셨을 때 법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기후 변화 대응이나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더 훨씬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좀 여러분 관심 가져셨던 그 헌법 기후 소송도 있고요. 뭐 해서 관련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연구위원님이 요청하셨을 때는 조례도 찾아봐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용역감인데 이러면서 근데 여력이 안 될 거라고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좀 살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제주도가 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런 정도 순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기후위기 사진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거 이제 요즘 유행하는 AI를 활용해서 기후위기 이미지 찾아줘 뭐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이 시계는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뭔지 아시죠? 다들 예, 국회 앞마당에 있는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도 상승시까지 남은 시점인데 여기 이제 제가 검색했던 날짜의 사진이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자료 만들면서 했을 때가 4년 267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줄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가 이제 좀 나름 신색을 낸다고 이 기후위기 시계를 원래 이제 국회에 가보시면 뒤편에, 사실은 그게 앞면이긴 한데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국회를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 보이는 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 출입구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은 뒷문으로 가야 돼요. 그 뒷문 가는 데 보면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시계를 갖다 놨다가 의원들이 이제 정치를 좀 차렸는지 앞쪽으로 당겨왔습니다. 자기들끼리 기념사진도 찍고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국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좀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소송 진행 중입니다. 온통 우리나라 못지않게 외국 사람들도 소송 좋아합니다. 소송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기후변화 환경연구소,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이게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전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2,300건이 넘는 소송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판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하기로 됩니다. 보시면 미국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좀 많죠.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환경단체 중에 위르헨다라는 환경단체가 있는데요. 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후위기에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이런 이유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 우리로 치면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독일은 이제 연방국가니까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약간 좀 느려지기는 했는데 그 깃발 하얀색 깃발이 클라이밋 저스티스라고 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깃발 들고 있죠. 잘 보세요. 보시면 흰머리의 할머니들입니다.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소송은 스위스의 고령자 단체인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것을 스위스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유럽인권재판소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사실 이것을 인권 침해적, 즉 기후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국가의 조치, 국가의 소극적이거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결국은 이것이 인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인권재판소가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2024년 금년 여름이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기후환경 소송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소송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인데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기후 위기가 지속될수록 자신들과 같은 고령자이자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가장 취약계층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에 위해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이 막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유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뜨거웠던 여름에 결국은 폭염 사망자 숫자가 6만 명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장 많은 그 범위를 차지했다라는 걸 거의 2,000명이 넘는 숫자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결국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들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스위스 정부가 이들 단체에 8만 유로, 우리로 치면 한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물게 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우리하고 좀 다른데 이게 유럽이라고 해서 국제기구니까 개발국가의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입되어 있는 그 46개국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판결인데요. 이제 판례 번호가 보시면 2020 헌만 389 등입니다. 2020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에 제기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9는 2020년에 제기된 사건들 중에 389번째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쭉 붙어 있는 갈로 안에 있는 사건들은 같은 유형의 성격의 사건들을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보시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은 위헌이지 헌법 불합치는 뭐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위헌 결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헌법적으로 헌법 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나 또는 법령은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의 내용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까지 무효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요. 2026년 2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해서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법률은 잘 아시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탄소중립 기본법이죠.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내용들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이 법률 전체, 이 해당하는 조항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입법 의무를 부과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보시면 그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에 보게 되면 8조에서 2030년이죠. 2030년까지 국가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비율만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률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2030년 이후부터 2050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대통령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취지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중요한 취지는 뭐냐면 중간에 제가 밑줄 뒀는데 요 감축 목표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죠. 여기에 감축 목표에 대해서 아무런 정량적 목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50년에 목표 지점까지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그 국가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갖춰야 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제 헌법에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너무 미약하게 설계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위배됩니다. 이건 헌법상 원칙의 위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탄소중립 기본법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 법률 유보에 반하여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2030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배출에 관한 목표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목표량을 이 정도는 법률에 최소한의 하한을 기준을 둬야 되는데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위원회에다가 맡겨버린 것이 법률 유보, 즉 중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라 라고 하는 헌법상 원칙을 위배했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헌법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것,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헌법제 35조, 34조 밑에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환경권이라는 표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여서 좀 아쉬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좀 다릅니다. 신체의 자유나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런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방어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국가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영장 없는데 수색하고 이런 거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영장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방어권적 성격이거든요. 근데 환경권이나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방어권적 성격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하는 권리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부 개헌안에 보시면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 법 체계를 한번 보면 헌법이 그러하고요. 그 하위법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독일 기본법에는요. 독일 기본법 20조에 보시면 국가가 장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법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탄소중립 기본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개별적인 법령들이 정도 있고요. 보시면 분류로는 기후변화 대응 추진 기본법제에 해당하는 것이 크게 3가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법제로 해서 예를 들면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촉진한다든가 하는 이런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환경 기술에 관련된 법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환경에 관련된 거 산림, 그 다음에 가장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수송, 운송이죠. 운송수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심지어 조세와 기금에 관한 내용들까지 다 법령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줄여서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군법이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었어요. 과거에 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뭐 지역경제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제 이 법으로 바뀌어지면서 내용이 좀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자료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얼마나 이 PPT에 취약한 사람인지 아시죠? 모든 게 다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법이라서 법을 이미지로 만들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좀 넣었으니까 자료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시면 이제 특히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1항부터 자그마치 9항까지 있습니다. 자료의 7항이 지금 그 볼륨이 빠졌는데 이 볼륨이요 이렇게 그냥 실수입니다. 원래 다 들어가 볼륨이 다 들어가 있는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성격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가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각 시도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공구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것만 보면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체계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법 체계의 해석만으로 보면 국가 사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해석에서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지방이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집행하는 형태가 되면 이것은 국가 사무로 해석합니다.
지방의 자치사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그 같은 법 안에서도 보시면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국가 그리고 시도시군구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가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면 전부 다 오른쪽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상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책들은 모두 다 국가의 책무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정의로운 전환 안에는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뭐 일자리 정책 또는 산업 정책 또는 뭐 그 연료 정책에 관해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까지도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 원칙 안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마지막에 오신 취약한 계층 그리고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역할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단위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일자리라든가 교육, 훈련, 그리고 뭐 사업에 관한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취약 지역이나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도 이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요. 장애인이 좀 빠졌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는데 202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 안에 보시면 전체 6개 장애 4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후위기 적응 대책, 그 다음에 뭐 대응 사업으로서의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업,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률에는 지역 기후 대응 기금 설치에 관한 것이 원래는 각 지자체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 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제주도의 기준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기후 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관한 부분인데 폭염 피해가 이게 양극화되는 거예요. 강남에 잘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들은 결과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들이 기후 환경에도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도 체감하고 있고 불안감도 높고 그리고 심지어 폭염과 한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어린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 자기들도 위기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기후 위기에 대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먼 미래에 대한 거나 또는 이웃집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집, 내 집의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연 교수님께서 그 세계기후 소송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조례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야 되는데요. 내빈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구 문하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보순생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가
그 패널 토론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좀 해야 해서 5분 정도 좀 시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간식이 있으니까요. 간식을 드시고 5분 뒤에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여성자활지원센터 한현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본원 손태주 정책연구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전 인류의 직면적인 이제 도전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주제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선별 통계 구축이나 법령제 개정 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서 이러한 인식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시사점을 또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제30회 제주 여성가족 포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젠더의 시각에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법 제도적 개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수현 교수님이나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발표해 주신 장윤선 연구위원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할 건데, 자장을 맡은 저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론의 순서에 따라서 토론자를 참석해 주신 분 순서대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제주 케어하우스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제주 이주 사무 나오미 센터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용규 제주 기상청 기후 서비스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진행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로 하겠는데, 여러 가지 시간 사정상 7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정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애인시설 제주 케어하우스에 근무하는 이미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시설은 지체, 뇌병변, 시각, 발달장애인 30명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떨리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속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맑은 하늘, 그 이면에 기후위기가 드리운 그늘 속에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그들의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나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의 말입니다. 지난 2021년 작은 마을에 혼자 살아가는 지난 21년 태풍 차투가 제주를 강타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안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문턱까지 차오르고 강한 바람으로 창문을 흔들었지만 A씨는 대피를 할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마을 대피소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피소가 중증 지체장애인 A씨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는 되었지만 대피소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피소 안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A씨는 말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는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그리고 확실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상처받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서귀포시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부 B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풍이 이어졌던 어느 날 그들은 집안에서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켜고 있었습니다. 생활수급자인 B씨 부부는 전기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부부 중에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냉방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 부부에게는 내용했습니다. 전기료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강풍이 몰아치던 날 제주시 동부지역 중증장애인 C씨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지 못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휠체어가 충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미뤄졌고 그날 그는 도움이 절실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한파 또한 장애인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 불어오는 바람을 보며 또 어느 누군가는 또 걱정하고 있겠군 하는 마음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은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수많은 장벽을 마주합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고 복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가 미흡합니다. 2019년 태풍 타파가 상륙됐을 당시에 시각장애인 B씨는 대피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피 지시가 문자로만 전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B씨는 나는 재난에서조차 선택받지 못했구나라며 그날의 느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보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방식에서 제공될 때 그들은 재난 속에서 더욱 고립되고 맙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역량을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중증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4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와 대피 경로 마련입니다. 대피소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요. 장애인을 위한 별도 공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난방 비용 지원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의 전기료 감면과 난방기 설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접근성 보장입니다. 아까 시각장애인 사례처럼 재난정보는 음성, 문자, 점자, 수어,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참여 중심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재난 대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훈련과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 속에서 홀로 고립됐던 A씨, 폭염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았던 B씨, 정전으로 이동의 어려움에 처했던 C씨, 그리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D씨.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제주의 현실이며 동시에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의 위기는 모두의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해결의 첫걸음은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도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 원장님께서 시간도 딱 맞춰주셨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수혜자 입장에서의 처녀 중심의 정책 이 부분도 이렇게 와닿는 것 같고, 이렇게 사례를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시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상은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기후 난민 주제로 제가 글을 제출하고 그리고 발제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쳐다봤는데, 첫 번째 해주신 기후 변화와 젠더 발표 중에 사례 5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폭염이나 대기질이 더 나빠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2050년대 이야기죠.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상황은 사뭇 다르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이면서 일자리가 많아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무사증 제도가 있어서 외국인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의 외국 현황을 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전 세계 112개 국가에서 온 27,244명입니다. 거기에다 약 12,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하면 약 4만 명의 외국인 그리고 67만 명의 한국인이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인 비율은 우리가 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주도는 다인종 다문화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그 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에 있는 이런 활동가로서 기후 변화와 기후 난민 그리고 제주라는 게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로 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기후 난민이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집과 지역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가 주요 원인이며 산불과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피해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1985년부터 UN 환경계획의 전문가들에 의해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전쟁이나 박해와 달리 기후변화 이유만으로 난민주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틀 뒤에 시작되는 모슬포의 최남단 방어축제는 명실상부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양문화축제이지만 이제 이 축제를 육지에서 해야 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 어종의 서식지가 변하면서 강원도에서 방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섬이니까 해수면 상승 문제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그 아름다운 용머리 해안은 관광지이면서 아시아 기후 변화, 특히 해수면 상승의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에 조성된 일주 산책로가 점점 더 자주 바닷물에 잠기고 있어서 연간 용머리 해안 산책로 통제 일수를 보면 2019년 98일에서 2021년에는 204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국토의 60%가 해발고도 5m 아래에 있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국토의 17%가 침수돼서 기후난민 발생이 2,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금기가 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식량 문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입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5,000km 떨어져 있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100년 만에 홍수가 발생해서 제주도 전체 농지의 60%에 달하는 3만 2천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22만 명이 집을 잃었었습니다. 그중 수십 명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전쟁 난민 이슈에 눌려서 기후 난민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간 이 난민 숫자가 7,110만 명인데 그중 기후 난민은 전체 난민의 53%로 전쟁 난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서는 6년 동안 장마철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약 220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케냐에서 몇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말 나오미 센터를 찾아온 한 케냐인은 자녀들을 둔 한부모 여성이었는데 심각한 가뭄으로 길거리에 동물 사체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생존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먼 제주도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케냐 여성은 제주도 남부 지역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주방 안에서 일하는 설거지입니다. 간혹 손님이 오면 홀에 나가 서빙을 도와줘야 합니다. 며칠 전 그녀가 나오미 센터를 찾아와서 안정된 일자리 덕분에 케냐의 생활비를 보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에서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과 직설적인 혐오 표현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음을 울먹이며 토로하였습니다. 기후난민 문제는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2023년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 가능성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지구 평균 온도가 0.1도씩 상승할 때마다 1억 4천만 명이 극한 기후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 제주도를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주요 산업은 농업, 어업, 관광업 등 기후에 민감한 업종이라서 우리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까지 대한민국을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문화 수용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심지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혐오도 존재합니다. 전쟁 난민에서부터 기후 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동지로 받아들이고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만요. 네, 김상욱 소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상욱 국장님께서는 전쟁 난민도 있지만 기후 난민이 전체 난민의 53%를 차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 여기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캐난다 방어 축제의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와 더불어서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의 아름다운 용모리 해안 이러한 부분들도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유효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 서비스 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건입동에 있는 저희 기상청은 한 101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주년 기념을 했고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기후를 관측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년의 관측소가 저희가 기상청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상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옆집이고요. 저희들은 항상 어떤 자료를 제공하든지 항상 서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후가 뭔지, 그 다음에 기상이 뭔지, 또 날씨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날씨라는 것은 시시각각 오늘 하루가 변하고 그런 것을 날씨라고 합니다. 그럼 기후는 어떤 거냐? 쭉 연결돼서 기상 상태가 일정 기간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날씨가 변화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구분할 수 있는 게 기후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평균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변한다면 그걸 기후 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를 뛰어넘어서 위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 느꼈듯이 열대야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폭염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평균을 변화하면 평균을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날씨는 뭐냐면 지구의 기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후는 지구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성격은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쭉 이루어지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장시간에 걸쳐 기후가 변하는 것을 기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를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연적으로 변했을까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했을까요? 대부분 IPCC 세계 기상 정부가 협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위적으로 많이 변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은 화산 폭발이라든지 그런 대기가 막히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 그것은 너무 작은 소소한 거고요. 우리 인간이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기후가 변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기후 변화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록적인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 또 온난화도 너무 따뜻해진다는 것. 올해도 지금까지도 따뜻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는 기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한파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극한 사막화라든지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 용머리형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자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 들어간다. 한 100일 정도도 못 들어간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기후변화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생물도 어떤 보고에서 보면 멸종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의 식량 확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서 너무 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패턴을 보면 제주도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열대야라든지 그리고 태풍이 오는 길목에 거의 서 있잖아요. 그럼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기면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지방기상청은 1923년 5월 1일 날 건입동에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됐습니다.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W360이라는 데는 옛날 그대로 기상청 건물이고 그 아래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축소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100년 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923년에 한 100년을 0.2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923년하고 33년에는 평균 온도 14.4도였는데 우리 최근 2014년부터 2023년 17.4도. 그러면 이미 2.5도가 상승했죠. 1.5도라는 상승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평균은 10년간 평균이 아니고 저희들은 꾸준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약 15도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 역대 평균 수준을 보면 2023년에 17.5도로서 올해가 1위였고요. 21년에는 17.5도 2위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17도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9개를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올해 6월부터 8월달까지는 평균 기온이 약 1.8도 상승한 26.3도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대 폭염일수는 약 평균보다 4.3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6.5일로 1위를 했고요. 열대일수도 마찬가지 2배로 48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거의 다 모든 지역이 1위를 했고요. 저희 제주도는 또 거기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이러한 상승세를 간다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장마철 기간이 많이 늘어진다든가,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와서 귤 수확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강수량의 변동이라든지 또 여름철 강수 집중도 증가도, 그러면 피해가 많이 발생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 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주도 연평균은 현재 대비해서 21세기 중반에는 약 1.5에서 2.7도 정도 상승할 예정이고요. 21세기 후반에는 2.2도에서 5.8도 상승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100년의 제주도 평균보다는 1920년대에 비해서 최근 한 10년 동안 10년에 2.5도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21세기 후반에는 기온 상승폭이 약 2배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그게 꼭 정확히 맞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 예방 복구까지 모든 가정이 이제 취약계층이 더 취약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저희가 AI 도움을 받아서 노인분들 온열 질환자 발생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가인들한테 AI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온열 질환 상승 열대야가 폭염이 발생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보를 해주고 그걸 대피하시라, 그리고 밭에 나가지 마시라는 그런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장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기후 약자에 대해서 이제 전기세 요금 감면, 우리가 에어컨을 좀 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감면 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약자 폭염 대책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 있고요. 또 저희 기상청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런 기후 변화가 정확히 판단해서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후 및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그런 예측도 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충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성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자료는 충분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규 과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가 최근 10년간 2.5도씩 상승한 것도 놀랍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더 저희가 확 와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AI 예보라든지 기후 변화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플로어에서 저희 주제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는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손을 들고 해당하신 분을 좀 이렇게 정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어민의 대표인 정은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늘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선거 국면이 되면 항상 기후 관련해서 공약 사항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여성단체로서 기후 관련한 정책 질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성 젠더와 기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질문 드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현선 박사님께 드릴 질문이 이제 다 모든 패널분들께 그냥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정현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20대 여성들의 이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연령층 그리고 그 성별로 보았을 때 매우 독특하게 특출나게 높은데 그렇다면 지금 젠더에 대한 기후와 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관심 자체가 매우 젠더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같은 연령의 남성들에 비해서 관심 자체가 젠더화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이 기후가 미치는 영향을 다른 성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별로 왜 20대 여성들이 내 삶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대 여성들의 이 기후 관련한 액션들이 매우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이 여성 운동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서 여성 환경연대가 벌써 20몇 년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미 만들어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 이 젠더와 기후를 놓고 어떤 적극적인 여성들의 액션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걸 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이 젠더와 기후 관련해서 액션을 하는 여성들이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이 이야기들이 역동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성들이 참여하는 자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께는 그리고 김수연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는 사실은 오늘 와서 진료실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분야에서 기후와 젠더라는 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실까 또 그 현장에서 이 젠더적인 시각으로는 어떻게 느끼실까 이 지점이 좀 듣고 싶었었는데 사실 토론자님 그리고 우리 김수연 선생님께서도 젠더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혹시 이제 이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를 젠더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각각의 현장들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느끼시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윤선 박사님께서 먼저 하고 김수연 교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 20대 여성들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어떻게 이 집단화 되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내용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환경부의 기후 전문가에서 하고 있는 텀블러 사용과 관련해서 몇몇 커피 전문점들하고 해서 이제 지금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이제 지원금을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실제 사용하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상들을 보면은 20대 이상의 여성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사실은 텀블러 오늘 포럼도 텀블러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그거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는 나와 나의 동료들, 나와 같이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문화를 보면 이 여성과 남성의 어떤 행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진행했는데 이런 환경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면 여성들은 굉장히 그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지원제도에서 혜택을 본다라는 걸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는 편인데 실제로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활용할 때 본인은 활용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300원이 절약이 100원이 절약해서 정때 이런 의견을 다 공유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그냥 저희 추론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조사했을 때 왜 여성과 남성이 혹은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보면 이런 생활의 행태의 차이도 있고 보면 이제 의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전까지 주신 것처럼 여성환경연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운동으로서 이제 도시 농부 사업, 이런 도시농부나 이렇게 도시의 그 녹색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20대 여성들이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그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기후 위기와도 이제 접점이 닿아졌지 않느냐고 일정 정도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정치적인 의식 정도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생활에서 오는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제 일상생활과 사실 기후 정의 행동 항상 캠페인 할 때 그리고 이제 시위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여성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동이라든지 일상과 또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체계에서는 사실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됐을 때 사실 여성이 대표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성에서 굉장히 계속 배제되는 부분이 이들의 목소리를 닿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찬호입니다.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제가 지금 계속 핸드폰 보게 법제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제 검색 단어 넣고 뭔가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법제에 특별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검색을 했는데 법은 성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꼭 성별이나 우리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젠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법에서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헌법에서 여성의 근로에 대한 보호는 이제 약간 전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로 보면서 여성의 근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여성의 근로가 착취의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좀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여성만을 위한 것이거나 또 여성이 뭔가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거나 하는 내용들에 관한 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으로 또는 취약층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같이 묶일 수는 있을 건데 그것이 획일적이지 않다. 젠더별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딱히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쾌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장애인과 외국인에 관해서 아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안전문자 발송에 관한 사례를 주셨는데 지금도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 문자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지금 우리 법에는 보면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재난안전 대책이나 알림에 관한 그 경고에 관한 내용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별히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 문자 알림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국가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알림에 반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서비스 분야에서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장님께서 기후약자의 폭염 대책에 관한 법안 소개를 해주셨는데 안타깝지만 그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최근에 유사한 법들이 조금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법 체계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넣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탄소중립 기본법안에 넣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해서 기후 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 또는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놓고자 하는 입법의 시도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제로 이렇게 못 박히지는 못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의 토론 시간은 다 되어서 계획 우리가 그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젠더 시각에서 보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제30회 제주 여성 가족 정책 포럼을 했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법 제도 부분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인 약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 생산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공유를 할 때도 인식과 실천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장윤선 박사님 그리고 김수현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미정 원장님 김상훈 사무국장님 유효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의 문순덕 원장님께 마이크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번 포럼을 마쳤으면 합니다. 예. 네, 마지막까지 또 조금만 쓰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앉아주셔서 고맙고 아까 우리 정은숙 대표님이 궁금증은 저도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나은 주제와 다양한 것들을 좀 찾았는데 세션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젠더의 시각, 요즘 기후변화와 젠더, 기후위와 젠더가 전국적으로 막 학회 주제도 있고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이 아직 안 온 단계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희는 그 여성가족 포럼에서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는데 그럼 좀 드러내놓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